회사를 하시고는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프리랜서가 되는 거는 클라이언트 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클라이언트들은 어떻게 모으셨을까요? 클라이언트들을 모은 거는 사실 일반적인 루트를 통해서 좀 모으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논스 커뮤니티에 살면서 그쪽에는 스타트업 대표인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런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친구들이 제가 마케터라는 걸 알고서 처음에 이제 제안을 했었던 거죠. 처음에는 제가 생각해도 저연차였는데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너를 도와줄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친구들이 일단은 그냥 해봐달라, 그냥 도와달라, 그냥 마케팅 자문을 구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하게 됐었고, 그렇게 처음에는 제가 살고 있는 코리비잉 하우스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스타트업 대표인 친구들 혹은 스타트업에 그냥 소속되어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제안을 해줬었던 게 되게 컸었고, 그 어느 정도 프리랜서 일을 하고 나서는 조금 경험했었던 게, 제가 이제 마케터로서의 커리어가 이제 시작이었다 보니까 좀 예전에 회사를 다니면서도의 갈증이 뭐였냐면, 다른 회사의 마케터들은 어떻게 일을 하지? 되게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또 회사도 중견기업이 있고 대기업이 있고 스타트업이 있잖아요. 이렇게 일하는 모습은 또 다 다를까? 이런 궁금증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마케터들이 모여있는 네트워킹 파티에 어떻게 우연한 기회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제 거기서 새로 만나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게 되게 인사이트가 있었는지, 오히려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역으로 마케팅 컨설팅을 해줄 수 있냐라는 제안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크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주변 지인들의 소개 혹은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었고,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컨설팅 제안을 받게 되고, 그렇게 프리랜서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가 되시고 난 뒤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습니다. 스타트업 전략 컨설팅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셨는데 마케터로서 진행한 건이라서 더욱 호기심이 갑니다. 스타트업 전략 컨설팅 프로젝트는 어떠한 내용일까요? 처음 제가 시작을 했었던 거는, 이제 친구가 스타트업에서 이제 회사를 다녔었는데, 아무래도 초기 스타트업인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선 예쁜 지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의 KPI가 신규 학교당 상권을 좀 런칭을 했었을 때 각각의 학교당 월 매출 1000을 찍어야 된다라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 내부 인력으로는 실제 지금 리소스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마케팅을 이걸 TF팀으로 좀 운영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제안을 저와 이제 다른 분께 이렇게 2명에게 요청을 했었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했었던 전략 중으로는, 일단 신규 학교의 이 서비스를 론칭하기 전에 사전 알람 신청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사전 알람을 신청을 한 유저들한테는 이제 그 앱 내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을 해줬고, 그게 누적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저희가 레퍼럴 친구들을 공유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걸 보고서 야, 커피 쿠폰 무료로 준대 라고 해서 이게 바이럴이 됐고, 그래서 실제 론칭을 했었을 때 바로 그 당월에 월 매출 1000 KPI를 찍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재밌는 경험도 있었었고, 그래서 이런 작은 스몰 윈들이 하나씩 모여서 되게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마케팅을 이렇게 프리랜서 형태로 조금 일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 기업 컨설팅도 진행을 하셨는데 이커머스 기업 컨설팅은 어떻게 진행하셨을까요? 이커머스 기업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제가 처음으로 지인한테 제안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어떤 네트워킹에서 만나 뵙게 된 분께 직접 제안을 받았었던 컨설팅이라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깊었었던 것 같은데요. 그분은 홈쇼핑 기반의 회사에서 이제 제품을 셀링하고 계셨고, 사실 홈쇼핑에서 한번 셀링을 하는 것은 이게 우리의 유저라고, 우리의 고객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실제 보면 그냥 일회성으로 그 시간대에 매출액이 나고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재구매까지는 잘 모르겠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도 이래서 자사몰을 운영해야 되는구나 라는 니즈를 느끼셨고, 저는 이제 이전 회사에서 자사몰을 운영했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저런 조언을 그냥 편하게 드렸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는 이제 저한테 그러면 마케팅 컨설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실제 저는 컨설팅을 진행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제가 뭔가 정해진 커리큘럼이라던가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컨설팅이라는 거는 사실 왜 제안을 했을까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상황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거를 지금 당장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부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을 실제 진행을 했었을 때도 지금 어떤 게 가장 고민이냐라는 부분들도 제가 질문을 드리기도 했었고, 혹은 현재 마케팅 현황을 저한테 먼저 공유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봤었을 때 지금 상세 페이지가 너무 긴데 호흡이 길어서 이건 전환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들을 좀 파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들을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먼저 제안을 드리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상세 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순서를 바꾼다던가 어떤 내용이 추가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제품을 파는 데 있어서 얘를 어떻게 하면은 벌크로 파는 게 매력적으로 보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있었었고, 그래서 그렇게 좀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그 상세 페이지 어떻게 좀 바꾸고 벌크로 어떤 제품을 어떻게 팔았는지.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초반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신규 유저가 이제 제품을 구매하러 왔었을 땐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결국엔 상품 페이지잖아요. 근데 저희만 보더라도 실제 상품을 볼 때 그 긴 내용을 다 보진 않거든요. 실제 이거를 제가 회사 다녔을 때 핫자라는 툴을 활용해서 그 고객의 행동을 좀 파악을 했었을 때도 쭉 내려요. 쭉 내리고 리뷰부터 본단 말이죠. 고객들은 그 기업이 보내는 보이스에 대한 정보를 먼저 얻는다기보다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다고 평가를 했지? 이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뷰에 대한 중요성은 이래서 중요하니까 좀 리뷰에 대한 내용을 좀 위쪽으로 좀 끌어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고, 저희가 소비자인 입장에서도 엄청 길면 스크롤 엇박이 되면 사기가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가 지금 너무 긴데 중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짧게 줄여서 가져가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 제가 생각했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 거니까 이건 꼭 살리고 어떤 부분들은 날려도 된다. 이렇게 좀 워싱을 해드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상세 페이지 기획했을 때 또 가장 중요한 점인 하나는, 뭔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제품을 처음 접했을 때는 첫 인트로 부분이라고 하죠. 상세 페이지에 초반에만 보고서 3초 안에 내가 설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때 우리 제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페인 포인트를 정확하게 찝느냐, 그게 저는 이제 공감의 포인트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고, 너 한 번이라도 이런 적 있지 않아? 약간 이런 질문형으로 가져간다던가, 실제 사람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을 앞부분에 인트로 부분에다가 이렇게 녹여내는, 그래서 실제로 저도 회사에 다녔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상세 페이지를 기획을 했었고,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이 순서들을 조정을 하기도 하고 길이를 줄여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가격들도 사실 상세 페이지 맨 밑에다가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면은 이렇게 조금 읽다가 그 제품의 가격 하나 살 때는 얼마고 두 개 살 때는 얼마예요, 이런 정보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에 있을 때도 있긴 한데, 이거는 어디에 배치하는 게 좀 더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도 해보고 그래서 의견도 드리고, 실제 구매 전환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벌크로 제품 그거는 좀 어떻게 전략 짜셨을까요? 벌크로 제품을 판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 이게 되게 작은 영역이긴 한데,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구매했을 때 구매 옵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뭐 A 제품 1+1 이렇게만 표현하는 것보다 특가 한정 1+1 이게 가장 베스트, 이런 문안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제일 많이 팔고 싶은 그 벌크 구성 제품을 밀어주냐 안 밀어주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제일 많이 팔고 싶은 거는 뭐 4+1이에요. 그러면 뭐 우리는 4+1 구성을 제일 많이 팔고 싶으니까 한 개 구매하는 거랑 4+1만 구매하는 거랑 이렇게 두 가지 옵션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을 땐 no.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유저들은 행동하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뭐 제품 단품으로 파는 거 하나, 두 번째 뭐 1+1, 뭐 2+1, 3+1, 그리고 할인율이 조금씩 이제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다른 몇 가지 옵션들을 또 기획을 하고, 그럼 요거 우리가 제일 메인으로 밀어주고 싶은 상품에 대한 워딩을 어떻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인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베스트다, 아니면 이건 진짜 선착순으로 파는 특별 제품이다, 이렇게 워딩을 디테일하게 수정하는 거에 따라서 실제 사람들의 어떤 제품들을 구매하는지 그게 퍼센테이지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설계를 했었습니다.
NFT 마케팅 프로젝트도 진행하셨는데 NFT 마케팅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NFT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고 있었던 논스 커뮤니티에서 같이 살고 있는 지인이 제안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요. 사실 NFT 마케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웹3라는 산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되게 컸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인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해봐라.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제품, 이 프로덕트는 완전히 웹3 느낌이 아니라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좀 특정 크리에이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NFT를 구매하고 그 안에서 뭔가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NFT 소셜 플랫폼을 제공한 서비스여서 그냥 너가 기존에 했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그냥 모아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NFT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기존의 마케팅과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되게 이 산업 분야가 좀 다른 특정한 산업 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도 있었어요. 가령 뭐 에어드랍이라던가 화이트리스트라던가 아예 저에게는 조금 생소한 용어들도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표현이 되는 건데, 그래서 뭔가 이벤트에 참여를 하면 저희가 이제 NFT를 무료로 이제 에어드랍 해준다라는 부분들의 소구 포인트로 잡을 수 있었고,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NFT를 어쨌든 받기 위해서 민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NFT를 민팅했을 때 좀 더 우선권을 준다라고 해서 좀 화이트리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규 유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혹은 우리가 운영하는 트위터 채널이라던가 디스코드 채널에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데 있어서 뭔가 장치를 마련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소구할 수 있었던 게 뭐 NFT 에어드랍이다 아니면 NFT 민팅을 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에 여러분들 먼저 우선권을 줄 거다 이런 소구점을 주는 것들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뭔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NFT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은 실제 다른 매체들보다는 유독 트위터에 좀 유저들이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트위터 SNS 계정을 꾸준히 좀 운영도 했었어야 되고, 그 운영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런칭 전에는 우리 이런 거 준비하고 있어 혹은 다른 회사랑 이런 거를 좀 협업하고 있어 이런 소식들을 또 알려주기도 하고, 또 트위터에 있는 팔로워 수들을 디스코드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디스코드에 들어오면 우리가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드랍 해줄게 혹은 화이트리스트 아니면 뭐 등등의 경품을 줄게 라는 이벤트를 기획을 해서 디스코드로 유입을 시키기도 하는 그런 이벤트들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상 이벤트만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되게 단편적인 건 거잖아요. 그냥 허수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 사람들이 그냥 모였을 때 여기가 아무것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마케팅에서 실패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사람들을, 신규 유저들을 데리고 왔으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놀 수 있지? 라는 부분들을 또 고민해서 기획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채널들이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뭐 NFT를 소개해주세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NFT를 소개해주세요.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어떤 특정 크리에이터의 NFT를 갖고 있는 유저라고 하면 이 크리에이터 분들이 직접 팬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뭔가 AMA라고 해서 Asking Me Anything 이라는 이런 이벤트를 기획을 해서 사람들이 진짜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를 기획도 하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것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커톤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셨습니다. 해커톤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해커톤 마케팅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제 논스에 살고 있는 지인이 해커톤을 이제 기획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같이 해보겠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해줬었고, 저도 실제 이제 막 행사 기획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되게 관심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하면서 뭔가 기획단에도 관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재밌겠다, 새로운 분야를 마케팅 해보는 것은 또 어떻게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실제로 하면서 조금 어려웠었던 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뭔가 어쨌든 광고를 돌렸을 때 바로바로 뭔가 전환의 데이터를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었는데, 사실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서 지원 마감까지를 이제 최종 전환으로 봤는데, 사람들이 광고를 이제 본다고 해서 바로 보자마자 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완료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 워킹하는지 아닌지가 트래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했었던 전략 방법은, 그러면 이 해커톤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 모여 있을까? 그렇게 시작을 해서 실제
저희의 타겟층, 우리의 페르소나를 좀 정의를 해봤어요. 우리 해커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학생이지 않을까? 그리고 좀 창업에 관심 있어 하지 않을까? 저희는 해커톤을 나가기 위해서는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가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몰려있는 집단은 어디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커뮤니티를 쭉 서칭을 했었고 기획자 커뮤니티, 개발자 커뮤니티, 디자이너 커뮤니티, 오픈 채팅방뿐만 아니라 카페들도 다 이제 서칭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학생들 커뮤니티를 진행한다라고 했었을 땐 실제 에브리타임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앱에서 어떻게 홍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도 하고 그리고 학교마다의 이제 디자이너 학과가 있고 컴퓨터공학과 친구들이 있고 또 학교 안에서도 창업에 관심이 많아 하는 이제 창업 동아리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회장 컨택 포인트 다 이제 연락처 받아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그 행사에 관심 있어 할 만한 커뮤니티를 한 100개 정도 리스트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제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고 결론적으로는 실제 300명을 모집을 했어야 되는 프로젝트였는데 1000명 정도 가까이 1000명이 넘게 사람들이 지원을 했었어가지고 이것도 되게 성공적으로 마케팅을 한 결과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프리랜서로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데 프리랜서로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어려우셨을까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사실 제가 프리랜서를 하고 싶었었던 가장 주된 이유는 사실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점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맡아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웠었던 점이 되게 많았어요. 일단 첫 번째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초반에는 지인이랑 같이 일을 했었던 것도 많았었고 그리고 어쨌든 저한테 맡겼었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책임감을 제 스스로도 실망시키지 않고 싶었던 점들 때문에서라도 더 시간을 더 많이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시간을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회사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10시부터 뭐 7시까지면 이렇게 업무 시간이 있는데 얘는 그냥 퀄리티를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만족할 때까지 만들고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했을 때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가 시간 관리를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가 그런 그 업무에 대해서 퀄리티의 컨트롤을 내가 잘 해내지 못하면 나의 시간을 더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힘들었었고 두 번째로는 뭔가 회사에서 소속되어서 일을 했었을 때는 한 문제라던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쉐어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잖아요. 근데 저도 되게 회의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뭔가 마케팅 프리랜서로 일했을 때는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는 게 되게 큰 부담감이기도 하면서 일할 때 되게 외로움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좀 그런 포인트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마케팅 프리랜서로 일을 했었을 때는 어쨌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었을 땐 그 특정 회사에 대해서 내가 이해도가 인하우스 마케터들보다 많이 떨어지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그 산업 분야에 대해서 온보딩이라고 하죠. 온보딩을 하는 그 과정들도 사실상 좀 재밌기도 하면서도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하니까 재밌기도 하면서도 그 과정이 또 어려웠었던 것도 있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프리랜서로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좋았던 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좋으셨을까요? 좋았었던 점은 일단은 이게 되게 양면성인데 시간 관리를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맡아볼 수 있다. 인 건데 첫 번째로는 시간의 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그렇게 초반에 프리랜서로 일을 했었을 때는 제가 퀄리티 컨트롤을 못해서 일하는 시간이 진짜 너무 더 많은 거예요. 회사 다녔을 때보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내가 일하는 시간은 이만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업무를 이제 조율을 할 때도 내가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이만큼이니까 그거에 맞는 좀 업무량을 좀 조절을 한다던가 중간에 이제 보고를 하면서 좀 협업을 하는 방식을 좀 바꾼다던가 해서 좀 시간 관리를 제가 컨트롤할 수 있었을 땐 진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운동 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뭐 다른 독서 모임에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좋았었고요. 두 번째로는 공간에 제약이 없었다. 어쨌든 프리랜서는 어떤 특정 회사의 출퇴근이 아니라 이제 줌콜로 대부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해외여행을 가면서도 이제 거기서 일을 하기도 하고 실제 또 여행도 즐기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웠었어요. 그래서 저 퇴사하고 나서 한 6개의 나라인가 엄청 많이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여행하면서도 실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마케팅을 하면서 제가 다양한 산업군의 마케팅을 하면서 느꼈었던 거는, 마케팅이라는 거의 코어한 핵심은 비슷할 수는 있어도 또 산업 분야마다의 또 다른 점도 있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 뭔가 A라는 산업에서 먹혔었던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내가 B 프로젝트에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진짜 먹히네? 혹은 안 먹히네?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이 관점이 되게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시도해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관점의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이벤트를 기획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오히려 저한테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던 게 뭔가 시각을 넓힐 수 있었던 기회도 됐었고, 제가 워낙 또 한 가지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좀 다양한 걸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제 적성에 있어서도 잘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